만약 당신의 의식이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데이터의 형태로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2035년 인류는 죽음을 선택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은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간 존재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는 디지털 영생 산업의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려 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활기찬 도시는 이미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무너진 공간입니다. 인류의 가장 오랜 꿈인 불멸이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었는지 그 경이롭고도 두려운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을 미래의 한복판으로 초대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이 산업의 역사적 기원과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영생은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2000년대 초반 소셜미디어의 탄생부터 시작된 데이터의 축적이 그 씨앗이 되었습니다. 미네 미즈무라 작가는 인터넷에 한번 게시된 메시지는 불멸이다라고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남긴 디지털 흔적들이 모여 이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성하는 조각들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초반 그리프테크라는 용어가 등장하며 사별의 아픔을 기술로 치유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바라보는 인류의 시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2024년 당시 디지털 유산 아카이브 시장은 약 23억 달러 규모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추억 저장을 넘어 고인의 인격을 보존하려는 거대한 경제적 수요의 시작이었습니다. 초기 서비스인 히어애프터 AI와 이터님에는 개인의 목소리와 이야기를 기록하여 사후에도 가족들과 대화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아카이브를 구축하며 시장을 선점했습니다. 2024년 10월 과학자들은 성인 초파리 뇌의 전체 배선도를 완성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인간 뇌 지도 제작을 향한 인류의 첫걸음이자 결정적인 이정표였습니다. 인간의 뇌는 초파리보다 600배 더 많은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지도를 그리려는 시도는 현대 과학의 가장 무모하고도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2018년 샘 알트먼이 넥톰의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때 세상은 떠들썩했습니다. 죽음을 보존하려는 그의 결단은 디지털 영생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시작된 이 열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각국은 데이터 영생 인프라를 국가 안보와 동일시하며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영생은 종교나 철학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구독하고 유지하며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하나의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2035년의 사회상입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전생애를 하드 드라이브에 담아 영원으로 향하는 티켓을 끊고 있습니다. 우픈 현실이지요. 인간은 왜 미래를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에 철학자들은 존재의 망각 때문이라고 답해왔습니다. 디지털 영생은 그 망각에 맞서는 인류의 최전선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2035년의 사회상은 이미 데이터화된 인격을 보편적인 존재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가 없는 이들과 일상을 공유하는 기묘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산업의 역사는 곧 인류가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 했던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은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의 역사는 곧 인류가 자신의 유한성을 극복하려 했던 투쟁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투쟁은 기술이라는 날개를 달고 정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불멸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기술적 토대의 첫 번째 단계인 디지털 유산 서비스입니다. 이 단계는 개인의 지식, 경험, 그리고 가치관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저장하는 지적 도서관을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생전에 남긴 방대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소셜미디어 포스트는 AI에 의해 정밀하게 분석됩니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보관을 넘어 한 인간의 사고 체계를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단순한 사진 보관을 넘어 AI는 고인의 생전 텍스트와 음성을 학습하여 유가족의 질문에 고인의 말투로 대답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인의 인격이 디지털로 부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2023년 젤다 윌리엄스가 붙인 로빈 윌리엄스의 목소리를 AI로 재현하는 것에 반대했을 때 세상은 사후 데이터의 존엄성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일까요? 인격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목소리와 인격의 저작권은 유족의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그 자체의 것일까요? 법조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격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법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마리우스 우르사체는 아바타는 사서와 같으며 우리가 저장한 방대한 정보의 숲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아바타는 고인의 영혼 자체가 아닌 기록의 가이드인 셈입니다. 2035년의 묘지는 이제 지혜의 저장소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은 감각의 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유산은 그 해방된 기억들을 데이터라는 새로운 그릇에 담아 영원히 보존하려는 시도입니다. 가업 승계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이 단계의 서비스는 이미 연간 17.8%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32년까지 시장 규모는 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죽음이 더 이상 소멸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가족의 역사가 황금빛으로 보존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드드라이브에 정리하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그 방대한 데이터의 무게에 압도당하기 십상이지요. 데이터의 숲을 헤맵니다. 기술적으로 이 단계는 사용자의 언어 사용 습관, 선호하는 어휘, 감정적인 반응 빈도 등을 수치화하여 페르소나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지문이 완성됩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인생이라는 박물관의 큐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어떤 기억을 남기고 어떤 치부를 지울지 그 결정권이 온전히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매혹적인 권력입니까? 기억의 박물관을 엽니다. 첫 번째 티어인 디지털 유산은 영생으로 향하는 기초 공사입니다. 이 토대 위에 우리는 더 정교하고 더 생생한 인간의 복제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00% 동기화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보실까요? 셋째, 보다 심화된 단계인 상호작용형 페르소나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나열을 넘어 한 인간의 인격을 실시간으로 재현하는 살아있는 디지털 트윈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소울머신스와 레플리카 같은 기업들은 LLM을 기반으로 사용자의 말투, 유머, 심지어는 비언어적인 특징인 미세한 눈떨림까지 학습하여 개성 있는 디지털 페르소나를 구축했습니다. 2035년의 퍼스널 AI 비서는 사용자의 생전 가치관을 학습하여 사후에도 자산 관리나 법적 업무를 고인의 의지대로 수행합니다. 2035년의 퍼스널 AI 비서는 사용자의 생전 가치관을 학습하여 사후에도 자산 관리나 법적 업무를 고인의 의지대로 수행합니다. 이는 디지털 유언장의 완성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현실과 결합된 이 기술은 사후에도 유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합니다. 이는 슬픔의 유해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동행일까요?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가 인격을 삼킨 셈입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영혼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단계는 사용자의 뇌파 데이터와 심박수 변화까지 통합하여 상황에 따른 인격의 반응을 99.9% 확률로 예측하여 실행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진정한 자아인가 아니면 고도의 알고리즘이 빚어낸 허상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데이터로 재현된 영혼의 활동을 과연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지 우리는 기술의 편리함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직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진정한 자아인가 아니면 고도의 알고리즘이 빚어낸 허상인가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치열합니다. 우리는 거울 속의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체성의 역설입니다. 데이터가 완벽할수록 실체는 모호해집니다. 기술적으로 이 단계는 사용자의 뇌파 데이터와 심박수 변화까지 통합하여 상황에 따른 인격의 반응을 99.9% 확률로 예측하여 실행합니다. 데이터가 인격을 삼킨 셈입니다. 정밀한 검증 시스템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기술적으로 이 단계는 사용자의 뇌파 데이터와 심박수 변화까지 통합하여 상황에 따른 인격의 반응을 99.9% 확률로 예측하여 실행합니다. 데이터가 인격을 삼킨 셈입니다. 생물학적 뇌와 기계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시뮬레이션이 남겨진 이들의 애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영원히 떠나보내지 못하는 슬픔, 그것이 우리가 지불해야 할 기술의 비용일지도 모릅니다. 뜨거운 논쟁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기술은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나침반을 주었지만 정작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숙제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잃지 마십시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디지털 영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기 위한 최후의 발악기라고요. 그 발악이 만들어낸 이 정교한 가상 세계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잃어버린 감정을 찾아서. 두 번째 티어인 시뮬레이션은 우리를 데이터의 우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을 완전히 벗어나려는 가장 위험한 도전을 목격하게 됩니다. 데이터 우주의 문턱입니다. 넷째, 이 산업의 정점인 전뇌 에뮬레이션 또는 마인드 업로딩입니다. 이는 인간의 뇌 전체를 디지털 기판 위에 재구현하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야심차고 논쟁적인 시도입니다.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된 소우주입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 즉 커넥톰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하는 작업은 현대 과학의 성배와도 같습니다.
인간의 뇌는 86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로 구성된 소우주입니다. 이 거대한 신경망, 즉 커넥톰을 고해상도로 지도화하는 작업은 현대 과학의 성배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혼을 지도화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 알렉스 비코우로프는 마인드 업로딩을 기판 독립적 불멸의 디지털 마인드로 향하는 수십 년간의 점진적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체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차가운 데이터 센터는 이제 인류의 새로운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미래학자 레이커즈 와일은 2045년을 특이점으로 예견했으나 뇌과학자 도브로미르 라네브는 이 복잡성 때문에 마인드 업로딩이 100년 혹은 200년은 더 걸릴 것이라며 기술적 낙관론의 경종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의 가장 거대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뇌를 다운로드받는 것은 마치 태평양 바닷물을 찻잔 하나에 담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아직은 넘치는 데이터와 부족한 저장 용량 사이에서 우리는 고군분투 중이지요. 참으로 기이한 풍경입니다. 하하, 기술의 한계는 곧 도전의 시작입니다. 현재 넥톰과 같은 기업들은 알데히드 안정화 저온 보존 기술을 통해 뇌의 미세 구조를 고해상도로 보존하여 미래의 스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냉동 보관은 이제 비즈니스의 일환입니다. 데이터화된 영생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니체는 코인을 갈구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 디지털 우주로 확장된 존재는 어쩌면 그가 꿈꾸던 새로운 인류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신이 되려는 유혹에 빠져 있는 것일까요? 데이터의 우주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이 단계는 뇌의 전기적 신호를 데이터로 치환하여 가상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육체가 사라져도 나라는 인식이 계속되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뇌와 클라우드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도브로미르 라네브는 경고합니다. 당신의 현재 인식 흐름은 여전히 생물학적 뇌에 남아있을 것이라고요. 즉, 복제된 당신은 당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섬뜩한 아이덴티티 패러독스입니다. 데이터는 완벽하지만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시간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삶이 과연 축복일까요? 우리는 유한함이 주는 긴장감과 열정을 잃어버린 채 영원이라는 지루한 바다를 표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데이터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들은 마인드 업로딩을 최종적인 탈출이라고 부릅니다. 질병, 노화, 그리고 죽음이라는 생물학적 형벌로부터의 해방. 그 대가는 우리의 인간성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안의 소우주를 디지털로 마주합니다. 자, 이제 문이 열립니다. 데이터로 빚어진 새로운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우주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부릅니다. 이 찬란한 미래는 우리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육체의 소멸을 넘어 데이터로 영원히 존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인류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세 번째 티어인 마인드 업로딩은 우리에게 신의 권능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권능은 누구의 손에 쥐어질까요? 이제 우리는 이 산업을 움직이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무한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다섯째, 글로벌 시장 역학관계와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2035년 디지털 영생 산업은 더 이상 몽상가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는 연간 수백조 원이 오가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엔진이 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 불멸의 가치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부의 새로운 지도가 그려집니다. 실리콘밸리의 벤처 캐피털들은 이제 전통적인 제약이나 에너지 산업보다 사후 데이터 관리 및 업로딩 기술에 압도적인 자본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가 되었습니다. 인류의 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가 영생을 설계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디지털 영생 시장은 2030년까지 최대 6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15%의 성장률은 죽음마저 비즈니스의 영역으로 포섭했음을 보여줍니다. 자본은 죽음의 신 하데스마저 매수하려 합니다. 영원한 삶이라는 상품은 그 희소성 때문에 가늠할 수 없는 가격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라는 인류 최대의 염원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이제 서비스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유료 서비스의 시작인 셈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상술입니까? 하지만 이 거대한 부의 창출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영생이 부유한 계층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 인류를 필멸의 대중과 불멸의 엘리트로 나누게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의 극단입니다. 영원히 사는 데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2035년에 의회는 이미 디지털 영생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죽어서도 세금을 내야 한다니 정말 뼈아픈 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웃음 뒤에 씁쓸함이 남는군요. 국가가 영생을 관리합니다. 시장은 현재 에테르님의 레플리카 그리고 뉴럴링크와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에 의해 분점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기술적 접근법으로 사용자의 지갑과 영혼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권력의 원천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고객 생애 가치를 넘어 사후 가치까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데이터를 생성하고 소비하는 고객, 기업 입장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고객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소름 돋는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영원한 구독입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에는 이제 디지털 불멸센터가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곳은 데이터의 성지이자 새로운 부의 피라미드 정점이기도 합니다. 자본은 죽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이제 4,500년 관리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약관을 읽다 보면 영생을 얻기 전에 머리가 먼저 하얗게 셀 지경이지요. 복잡한 세상, 죽어서도 편히 쉬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하, 약관에 갇힌 영생입니다.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입니다. 사후에도 끊임없이 생성되는 개인의 인격 데이터는 정교한 광고 타겟팅과 제품 개발에 사용되며 고인은 데이터 노동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참으로 기묘한 경제 구조입니다. 영생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경제적 동력은 이 산업을 멈추지 않게 하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부의 축적은 우리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돈으로 사려는 것은 진정 삶일까요? 아니면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의 일시적 도피일까요? 영원한 연료입니다. 여섯째, 이러한 기술의 보편화가 불러온 심각한 사회 윤리적 갈등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이 인간의 존엄성을 삼키려 하는 위험한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거대한 법정의 무게감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윤리적 선택의 시간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남겨진 목소리와 인격의 저작권은 유족의 것일까요? 아니면 데이터 그 자체의 것일까요? 법조계는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인격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했습니다. 인격의 주권에 대한 새로운 정의입니다. 법은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논하며 공공의 이익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생은 철저히 개인의 욕망과 자본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연스러운 섭리와 기술적 인공물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기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데이터가 우리의 기억을 박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건강하지 못한 집착을 우려합니다. 떠나보내야 할 사람을 디지털 공간에 붙잡아 둠으로써 남겨진 이들이 상실의 고통을 딛고 일어서는 자연스러운 애도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 가상세계입니다. 슬픔의 유해입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클라우드에서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반갑겠지만 사사건건 간섭하는 디지털 조상님들 때문에 피곤해질 수도 있겠군요. 정말 웃픈 미래입니다. 하하, 조상님과의 디지털 동거입니다. 플라톤은 정의를 논하며 공동체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영생은 철저히 개인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파편화된 영생들이 모여 어떤 공동체를 만들지 우리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하나로 모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윤리적 AI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있지만 자본의 논리 앞에 그 힘은 미약해 보입니다. 데이터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법적, 사회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황금빛 방화벽이 우리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영생은 축복인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감옥인가?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려다 오히려 죽음이라는 해방구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데이터라는 창살 없는 감옥 말입니다. 눈동자에 갇힌 영혼을 보십시오. AI 아바타가 나도 휴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데이터 처리에도 피로가 쌓인다면 말이죠. 그때는 아바타 인권 선언이라도 해야 할 판입니다. 참으로 기이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하하. 기계의 권리를 고민할 때입니다. 이 윤리적 갈등은 이 산업이 넘어야 할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지만 이 산을 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의의 인장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가치를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가치와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죽음이 선택사항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과연 지금과 같은 무게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삶의 유한성이야말로 삶을 가장 빛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엮어 삶의 무늬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명 작가들은 삶의 의미가 그 끝이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원함이라는 형벌 속에 갇힌 인간은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죽음은 모든 고통의 끝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그 끝을 거부합니다. 유명 작가들은 삶의 의미가 그 끝이 있다는 사실에서 온다고 입을 모읍니다. 영원함이라는 형벌 속에 갇힌 인간은 그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지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셰익스피어는 죽음은 감각의 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유한함이 주는 소중함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디지털 영생은 그 끝을 유예합니다. 고통은 사라질지 모르나 그와 함께 기쁨의 정점도 무뎌지게 될 것입니다. 감정의 진폭이 없는 영생은 과연 축복일까요? 기술적 성취가 우리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나침반은 바로 인간다운 공감과 사랑입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신에 도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어버리는 인간다움의 가치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림자가 데이터가 되어 흐르더라도 그 본질은 여전히 뜨거운 가슴을 지닌 인간이어야 합니다. 삶의 무늬를 그리십시오. 영원히 사는 AI에게 5분의 휴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유한한 존재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절박하고도 소중한 순간들,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하, 소소한 기쁨을 누리십시오. 기술은 우리에게 신의 권능을 주었지만 정작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지혜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대한 힘을 가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이지요.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답을 주지만 어떤 답을 찾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데이터의 양이 아닌 그 데이터를 어떻게 엮어 삶의 무늬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나침반은 바로 인간다운 공감과 사랑입니다. 마음의 고동을 느끼십시오. 미래의 인류는 우리를 필멸의 마지막 세대로 기억할까요? 아니면 불멸의 첫 번째 세대로 기억할까요?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랑하고 고뇌하며 성장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주의 데이터 조각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의 역할은 질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데이터는 답을 주지만 어떤 답을 찾아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몫입니다. 끊임없는 질문이 인류의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 지혜를 구하십시오. 인간의 가치는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어떻게 영원처럼 사느냐에 있습니다. 이제 그 생생한 삶의 증거들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장이 뛰는 그곳으로 다음 단계로 가시죠. 영원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8째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이 산업의 명암입니다. 신경망 지도화의 부분적 성공으로 수백 명의 지적 유산을 보존한 프로젝트는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인류의 영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신경망 지도화 기술을 활용해 수천 명의 석학들의 지적 유산을 보존한 아카이브 X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인류 지식의 단절을 막은 획기적인 성과로 기록되었습니다. 소중한 지혜가 빛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안타까운 실패 사례로는 의식 업로딩 과정에서 데이터 누락으로 인해 자아가 파편화된 델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알림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기술의 경고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식 업로딩의 성공 확률은 아직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5%의 불확실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잔혹한 도박, 여러분이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완벽을 향한 인류의 투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식 업로딩의 성공 확률은 아직 85%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15%의 불확실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이 잔혹한 도박, 여러분이라면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실수로 휴지통에 버렸다가 다시 복구하는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어제보다 친절한 내가 삭제되었습니다 라는 알림이라도 뜬다면 정말 난감하겠군요.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하, 웃지 못할 풍경입니다. 기술진들은 이제 인격 일관성 검증 알고리즘을 도입하여 실패 확률을 낮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가 인간의 영혼을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꿈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실패의 고통보다 성공의 달콤한 약속이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위험한 다리를 건너며 발전해왔습니다. 불멸의 희망이 눈동자 속에 피어납니다. 성공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실패한 사례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이 두 교훈을 품고 우리는 이제 인류가 맞이할 거대한 결론을 향해 마지막 발걸음을 떼어봅니다. 성공의 달콤함과 실패의 쓰라림 사이에서 우리는 진정한 진화를 꿈꿉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은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데이터의 신호입니다. 사례 연구는 우리에게 차가운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파편을 하나로 모아 2035년 디지털 영생 산업이 우리에게 남긴 최종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공의 인장이 찍힙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9째,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단계는 하나의 거대한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디지털 영생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대한 현실이자 비즈니스입니다. 역사적 기원부터 윤리적 딜레마까지 한눈에 확인하십시오. 역사성에서 시작해 기술적 티어, 경제적 동력, 그리고 윤리적 갈등까지 우리는 인류가 육체라는 오래된 감옥을 탈출해 데이터라는 새로운 영토로 이주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장엄한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은 이제 마침표가 아닌 쉼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쉼표 이후에 어떤 문장을 써 내려갈지는 기술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본의 눈이 우리의 영혼을 봅니다. 유명 작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영원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삶 속에서 영혼을 꿈꾸는 그 태도에 있다고요.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인류는 이제 다음 진화의 장으로 넘어갑니다. 기술적 성취가 우리의 영혼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 하나의 나침반은 바로 인간다운 공감과 사랑입니다. 마음의 고동 소리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나침반입니다. 클라우드로 떠나는 여행에 가장 필요한 짐은 무엇일까요? 비싼 유료 서비스가 아니라 살아생전 나누었던 따뜻한 웃음과 눈물 아닐까 싶습니다. 데이터 초과 요금 걱정은 없으니까요. 하하, 사랑을 챙기십시오. 2035년의 인류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기술이 빚어낸 이 찬란한 불멸의 시대에 우리는 기꺼이 적응하고 진화할 것입니다. 인간성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죽음은 감각의 인상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했습니다. 디지털 영생은 그 해방을 넘어선 인류의 새로운 탄생입니다. 이제 그 시작을 축하할 때입니다. 인류의 영토는 이제 지구가 아닌 데이터의 우주입니다. 영생 매뉴얼 1조1항 영원히 지루해하지 말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숙제가 될지도 모르겠군요. 지루함을 이겨내는 것 또한 초지능 AI 시대의 새로운 미덕이 될 것입니다. 하하,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데이터는 영원하지만 마음은 흐릅니다.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 것이야말로 기술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눈동자 속에 담긴 불멸의 우주를 보십시오. 자, 이제 문이 열립니다. 데이터로 빚어진 새로운 우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우주의 주인공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부릅니다. 그림자는 이제 데이터가 되어 진화합니다. 9단계의 학술적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통찰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현실 세계로 돌아와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가보겠습니다. 영원이라는 봉인이 찍힙니다.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기술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영원한 삶 속에 무엇을 채울지는 여전히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기에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은 더 이상 필연적인 비극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너머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2035년 디지털 영생 산업의 탄생은 인류에게 무한한 가능성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그 책임감을 기꺼이 짊어지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주인공은 결국 데이터가 아닌 인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유한하든 무한하든 그 순간순간이 최고의 가치를 지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기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고민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더 유익하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